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바람에 하루가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아주 깊고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사너리를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차오르는 이 두메산골에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최진사댁의 웅장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의 기와지붕은 마치 검은 용이 텔리를 튼 것처럼 위엄이 있었으나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면 을의 사랑방에 모여 앉아 최진사 댁의 앞날을 걱정하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진사가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인 외동아들 기석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살아생전에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기에 사람들은 그 아들 또한 아버지의 기계를 닮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하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는지 기석은 나이가 20을 훌쩍 넘겨 장가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흙장난을 하거나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바보로 자라났습니다. 기석은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이면 마당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보며 희죽희죽 웃기 일쑤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으로 받으려다 옷을 흠뻑 적시고는 그게 무엇이 그리 좋은지 허허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하여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밭일을 하러 가는 길에 최진사댁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면 기석은 언제나 헝클어진 머리에 옷고름은 제멋대로 메어진 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이 풀려 있어 마치 영혼이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짓궂은 아이들이 기석을 둘러싸고 놀려대거나 흙덩이를 던지며 도망가도 기석은 화를 내기는커녕 아이들이 자신과 놀아준다고 생각하는지 손뼉을 치며 좋아했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을 어른들은 혀를 끌끌 차며 호랑이 같은 아비에게서 어찌 저런 강아지 같은 자식이 나왔을꼬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넓은 농과 밭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자락 끝까지 펼쳐져 있었고, 곳간에는 묵은 쌀과 핵곡식이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 재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주인은 셈을 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천치였으니,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기와장이 떨어져 나가고 담장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도 기석은 그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떨어진 기와 조각을 주워들고는 기이한 그림을 그리거나 돌탑을 쌓는 배에만 열중했으니, 집안의 늙은 청지기인 박 노인의 속은 날이 갈수록 까맣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박 노인은 최진사가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종으로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 기석을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남겼기에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억척같이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상전인 기석이 저 모양이니 혼자 힘으로 그 넓은 집안을 건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아침마다 기석의 방에 들어가 세수를 시키고 의관을 정제해 주려 하면 기석은 답답하다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기 일쑤였고,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밥알을 흘리는 것이 반이니 박 노인은 그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죽은 주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쌍한 도련님을 끌어안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날이라 마을이 시끌벅적하여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데, 기석이 몰래 대문을 빠져나가 장터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엿장수 가위질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기 최진사 댁 바보 아들이 또 나왔네 하고 비웃었지만, 기석은 그 소리가 칭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더욱 신나게 춤을 추며 침까지 흘리고 있었으니, 뒤늦게 달려온 박 노인이
황급히 기석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길고 부끄러운 고행길과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자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에 흩날리며 스산한 풍경을 자아냈는데 기석은 마루 끝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겠다며 중얼거리고 있어 그 모습이 더욱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붉은 놈, 저건 노란 놈, 요건 바스락거리는 놈 하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기석의 등 뒤로 거대한 기와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촌로들은 모일 때마다 최진사댁 이야기를 하며 저렇게 바보 천치인 아들이 가문을 잇고 있으니 머지않아 먼 친척들이나 사기꾼들이 몰려들어 재산을 다 뜯어먹을 게 뻔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실제로 기석은 돈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에 동네 꼬마가 예쁜 조약돌 하나를 주면 품에 있던 엽전 꾸러미를 덥석 내주기도 했고 지나가던 거지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쌀가마니를 통째로 내주려다 방 노인에게 제지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사람들의 걱정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이면 박노인은 기석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잠자리를 봐주었는데 기석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천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려 박노인을 한숨 짓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기석의 머리맡에 앉아 도련님, 제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을 생각해서라도 의젓해지셔야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히 타일렀지만 기석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박영감, 내일은 저 산 너머에 사는 토끼를 잡으러 갈까 하고 동문서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낯선 나그네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최진사 댁의 소문을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기석의 바보 행각이 과장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한다더라. 논문서가 뭔지도 몰라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린다더라. 하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이는 곧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을 불러들이는 불길한 신호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모르고 그날도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으며 얼굴에 주황색 감물을 잔뜩 묻힌 채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아이였지만 가끔씩 그의 눈빛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차갑게 빛난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마당을 쓸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기석을 바라볼 때면 기석은 다시 바보스런 표정으로 돌아와 영감, 감이 참 달아. 하나 먹어볼래? 하며 해벌쭉 웃어 보였기에 박노인은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의심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로 분주했지만 최진사댁은 장작을 패는 일꾼도 줄어들고 담장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도 메우는 사람이 없어 넓은 집이 냉골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석은 추운 줄도 모르는지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눈이 언제 오려나 하얀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는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져 집안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밤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는데 조상님, 부디 이 집안을 굽어 살피소서. 저 불쌍한 도련님을 지켜주시고 악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한 듯 바람소리만 거세게 몰아쳤고 사당의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기석의 앞날에 닥쳐올 시련을 암시하는 듯 불안하게 일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석을 최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심지어 종들조차도 기석이 안 보는 데서는
그를 무시하며 일을 게을리하거나 집안 물건을 하나둘씩 훔쳐가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석이 부엌에 들어가 누룽지를 찾고 있을 때 하녀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주인이 저 모양이니 이 집도 곧 망할 거야. 우리도 갈 길을 찾아봐야지 하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기석은 그저 누룽지를 입에 물고 오독오독 씹으며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석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찬바람을 맞으며 붓을 들어 종이에 무엇인가를 끄적였는데 박노인이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글씨는커녕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괴상한 낙서만 가득하여 노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련님 붓은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가르쳐 주려 했으나 기석은 붓을 던져버리고는 재미없어, 재미없어, 박영감, 나 옛날 이야기나 해줘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둥거렸습니다. 이처럼 최진사 댁의 기둥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기석은 그 기둥을 받치기는커녕 매달려 흔드는 꼴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의 제사가 끊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이 되면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며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곤 했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은 바로 집안의 재물이 들어있는 곳간과 문서들이 보관된 안방, 장지문 쪽이었습니다. 기석의 바보 행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마을의 인심도 점점 고약해져서 예전에는 최진사댁에 깍듯이 인사를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석을 보면 어이, 최 바보, 오늘 밥은 먹었나? 하며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석은 화를 내지 않고 넙죽 절을 하며 네, 밥 많이 먹었어요. 아저씨도 많이 드세요 하고 대답하니 그 비굴하고 모자란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만만하게 여기며 경계를 완전히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석은 마을 냇가에 앉아 흐르는 물에 종이배를 띄우며 놀고 있었는데 물살에 뒤집히는 종이배를 보며 아이쿠, 배가 뒤집히네.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종이배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기울어가는 자신의 집안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석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허허, 탁한 물속에 맑은 구슬이 숨어 있구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은 늙은 몸을 이끌고 읍내에 나가 겨울 양식을 구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외상값도 갚지 못하는 최진사댁에 더 이상 물건을 내주려 하지 않았고 빈 수레를 끌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박노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을 맞이한 것은 마당에 흩뿌려진 쌀알들과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 참새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새들아 많이 먹어라 하며 쌀을 퍼나르고 있는 기석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쌀인데 새들에게 다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었지만 기석은 박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영감, 새들이 배가 고프대. 나도 배가 고픈데 새들도 고프겠지 하며 동문서답을 하여 노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기석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갈 때 그의 소매 안에서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방 안에 들어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는 사실 또한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때리며 울어대는 깊은 밤. 기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집안의 모든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담장 너머로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몸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처럼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에는
최진사 댁의 재산이 주인 없는 고기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마을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으며 기석이 바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진사 댁의 높은 문지방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들어선 낯선 그림자를 보고도 여느 때처럼 해맑게 웃으며 달려나가 누구세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바보의 인사가 아니라 다가오는 폭풍을 맞이하는 그만의 첫 번째 방어막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수룩한 바보 도련님은 몰려오는 하이에나들 틈에서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켜낼 수 있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최진사 댁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거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가 최진사 댁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어느 흐린 날 오후였는데 그는 등 뒤에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처럼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최진사의 먼 칠촌 조카뻘 되는 최두수라고 소개한 이 사내는 집안의 몰락 소식을 듣고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천리길을 한다름에 달려왔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나 그의 얇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은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러웠고 겉으로 보이는 공손한 태도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거만함이 텔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마당에서 팽이를 치다가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는데 두수는 기석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아이고 도련님 이 꼴이 뭡니까?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하며 눈물을 짜내는 신열했지만 기석의 멍한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먼 친척을 두고 설왕설래하며 걱정 반 호기심 반의 시선을 보냈는데 개중에는 이제라도 어른이 들어왔으니 집안 꼴이 좀 나아지려나 하며 기대를 거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관상이 심상치 않으니 최진사 댁에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왔다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두수는 도착한 그날부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집안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었고 낡은 가구나 찢어진 문풍지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정작 그것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와 장독대에 가득한 된장 단지들을 세어보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도련님을 대신하여 이 집안의 살림을 맡을 것이니 내 말에 거역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기석을 무시하던 하인들조차 겁에 질려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박노인은 두수의 등장에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경계했으나 두수는 교묘한 말솜씨로 박노인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자네가 늙어 눈이 어두우니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하며 타박을 주는가 하면 도련님이 저렇게 된 것도 다 자네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며 모든 책임을 박노인에게 전가하니 충직한 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면서도 상전의 친척이라는 명분 앞에 함부로 대들 수가 없어 소가리만 깊어갔습니다. 급기야 두수는 박노인의 허리춤에 달려있던 곡간 열쇠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박노인이 이것만은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유명이 있어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자 두수는 기석을 불러들여 억지 춘향격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두수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코를 후비고 있는 기석을 옆에 세워두고 부채질을 하며 도련님, 이 늙은이가 열쇠를 쥐고 주인 행세를 하려 하니 제가 맡아서 도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새 옷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슬렸습니다. 기석은 열쇠 꾸러미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보며
영감. 저 아저씨가 맛있는 엿 사준대. 열쇠 줘버려, 줘버려 하며 떼를 썼고 박 노인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평생 지켜온 국간 열쇠를 두수의 탐욕스러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두수의 얼굴에는 천하를 얻은 듯한 야비한 미소가 번졌고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실질적인 주인은 기석이 아니라 두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두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그는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기석을 북쪽 구석진 방으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도련님은 몸에 열이 많아 시원한 곳에 계셔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었지만 기석은 그저 와, 여기는 숨바꼭질하기 딱 좋네 하며 곰팡내 나는 좁은 방으로 이불을 끌고 들어갔으니 이를 지켜보던 하녀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방에서는 매일 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였고 두수는 마을의 한량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지만 정작 주인인 기석의 밥상에는 식어 빠진 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만이 올라오게 되었으니 집안의 기강은 무너지고 위계 질서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노인은 기석이 갇히다시피 지내는 뒷방 문 앞을 서성이며 밤새우기가 일쑤였는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찬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깊은 밤, 박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몰래 찐 고구마 몇 개를 품에 안고 기석의 방으로 들어가 도련님, 이거라도 드십시오. 저놈이 도련님을 굶겨 죽이려나 봅니다. 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와, 뜨끈뜨끈하다. 박영감 최고야. 근데 영감, 왜 울어? 눈에 먼지 들어갔어? 하며 천진난만하게 고구마 껍질을 벗겨 먹기만 했으니 박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칠 뿐이었습니다. 두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거들먹거리며 자신이 최진사 댁의 대리인임을 자처하고 다녔는데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소작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세간살이를 빼앗아 오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이 예전에는 덕을 베푸는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도둑놈 소굴이 되었다며 수군거렸고 그 원망의 화살은 바보 주인을 대신해 설치는 두수에게 향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기석을 탓하는 목소리도 높아져만 갔습니다. 두수는 이러한 여론을 교묘히 이용해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은 벌써 공중분해 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수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커져만 가서 이제는 집안의 세간살이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문서에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장부를 펼쳐놓고 알짜배기 논과 밭을 골라내어 어떻게 하면 남들 몰래 팔아치울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눈이 붉게 충혈되었으며 가끔씩 기석이 자고 있는 방을 들여다보며 저 바보 녀석만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텐데 하고 중얼거리며 섬뜩한 살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석은 자는 척하며 그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지만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돋뿐 미동도 하지 않고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두수는 읍내에서 온 낯선 거강꾼들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마을 입구에 있는 문중의 옥토를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차를 나르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고 두수는 박노인의 뺨을 후려치며 네 이놈 늙은이가 귀가 먹었으면 얌전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엿듣느냐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노인은 뺨을 맞은 고통보다 조상의 땅이 팔려나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그 길로 비를 맞으며
기석이 놀고 있는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놈이 이제는 땅까지 팔아먹으려 합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박노인은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기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기석은 지풀로 엮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박노인의 절규를 듣고 잠시 손을 멈칫했으나 이내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영감, 비 오는데 왜 그래? 나랑 숨바꼭질할래? 내가 술래할게 하며 박노인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박노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하여 저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하며 통곡했고 기석은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석이 빗속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두수가 만난 거강꾼들의 인상차게와 그들이 타고 온 말의 생김새 그리고 사랑방에서 흘러나온 대화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초라한 행색은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으며 그는 두수가 방심하여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날카로운 칼날을 가슴속 깊이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수는 기석이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쉽수 저런 천치에게 재산을 물려주느니 내가 맡아서 불려주는 것이 조상에게도 효도하는 길이지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기석이 감기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기에 기석이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어도 불을 떼주지 말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악독함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기석은 으슬으슬한 한기 속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 그의 눈빛은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과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려 최진사댁의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소작을 붙이던 마을 사람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몇이 찾아와 두수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려 했지만 두수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십시오 하며 문전박대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두수의 대리인 행세에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딱히 대항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 두수는 기석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는데 이는 기석에게 구경을 시켜준다는 핑계였으나 실상은 사람들에게 기석의 바보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두수는 기석에게 우스꽝스러운 색동옷을 입히고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했는데 기석은 두수가 시키는 대로 엉덩이를 흔들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구경꾼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두수는 옆에서 아이고 우리 조카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하며 짐짓 자상한 척 연기를 했지만 그 눈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집신을 삼고 있던 옆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두수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뱀이 제 꾀에 넘어가 제 꼬리를 물 날이 올 것이야.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두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여 노인에게 대들려 했으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많아 참으며 기석을 거칠게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석은 끌려오면서도 그 노인을 향해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노인은 그 찰나의 순간 기석의 눈에서 번득이는 총기를 잃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상을 차려오라고 함치며 하인들을 괴롭혔고 기석은 구석방에 처박혀 두수가 던져준 엿가락을 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여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지만 최진사 댁의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두수는 술에 취해 이 집도 땅도 다 내 것이다. 저 바보 녀석만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며 헛소리를 짓거렸는데 그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와 기석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기석은 두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쥐죽은 듯 조용히 일어나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내어 펼쳐보았는데 그것은 낮의 장터에서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전단지 뒷면에 수치로 몰래 적어둔 두수의 비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기에 두수가 그동안 빼돌린 쌀의 양과 팔아먹은 물건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무사의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방문을 열고 나와 와, 눈이다. 눈싸움하자 하며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두수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귀찮다는 듯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기석은 눈덩이를 뭉쳐 두수의 방문을 향해 던졌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문종이가 찢어지며 눈덩이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갔습니다. 두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뛰쳐나왔을 때 기석은 이미 눈밭에 뒹굴며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하고 깔깔거리고 있어 두수는 차마 때리지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석이 두수의 심기를 건드려 평정심을 잃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나 두수는 그저 바보의 장난으로만 치부하며 이를 가볍게 넘겨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고 두수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하인들 중 몇몇은 밤을 틈타 도망을 치기도 하여 집안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박노인과 어린 하녀 한두 명뿐이었고 넓은 기와집은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두수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문중회의에서 기석의 금치산 선고를 받아내고 자신이 정식 후견인으로 등극하여 모든 재산권을 법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뇌물을 먹이고 거짓 눈물을 흘리며 조카를 위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수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뇌물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두수가 꾸미고 있는 이 거대한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주저앉아 흙을 파먹는 시모까지 하며 두수의 감시를 피했고 이를 본 두수는 이제 완전히 미쳤구만. 일 처리가 더 쉬워지겠어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석이 파낸 흙구덩이 속에는 두수가 몰래 묻어둔 훔친 폐물들이 숨겨져 있었고 기석은 그것을 확인한 후 다시 흙을 덮어두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늑대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고 기석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의 마음속 다짐은 굳건했고 이제 곧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 그는 가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수의 탐욕이 극에 달해 터지기 직전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지금 최진사 댁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온 세상이 쥐죽은 듯 고요한 시각 최진사 댁 사랑방에서는 두수의 코드니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져 집안의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마을 유지들을 만나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느라 지친 두수는 술에 잔뜩 취해 옷도 벗지 못한 채 대자로 뻗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한 도둑이 제 세상인 양 거만하게 누워있는 형상이라 보는 이가 있었다면 혀를 찼을 것입니다. 사랑방 문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술과 탐욕에 취한 두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 시각 곰팡내 나는 뒷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기석이 덮고 있던 낡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났는데 낮에 보여주었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기석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날렵한 동작으로 마루를 가로질러 사랑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가 담장을 넘듯 소리가 나지 않았으며 기와 지붕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신중했습니다. 기석은 사랑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두수의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지 확인한 후 문틈으로 얇은 대나무 살을 밀어넣어 안에서 잠긴 문고리를 능숙하게 풀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날까봐 문에 물을 살짝 묻히는 치밀함까지 보인 기석은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풍경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곧바로 두수의 머리맡에 놓인 반다지 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장 속에는 두수가 훔친 땅 문서와 조작한 장부, 그리고 집안의 인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석은 이미 낮에 두수가 열쇠를 숨기는 것을 보고 파악해 두었던 것입니다. 두수의 품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는 일은 기석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는데 두수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기석은 숨을 멈추고 기다리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열쇠를 손에 넣은 기석이 조심스럽게 반다지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최진사댁의 운명이 걸린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두수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석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초롱불을 켜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매로 가린 채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쌀가마니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있었고 마을 소작인들에게 받아야 할 소작료는 2배로 부풀려 적혀 있었으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문중의 선산마저 팔아치우려는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두수가 위조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새겨 넣었고 붓을 들어 장부의 귀퉁이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작은 표식들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두수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할 때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장부와 씨름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그락거리는 인기척이 들려오자 기석은 순식간에 불을 끄고 몸을 낮춰 병풍 뒤로 숨었습니다. 문 밖에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거리던 박노인이 사랑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도둑이 든 줄 알고 몽둥이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자 찬 바람과 함께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두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가 헛것을 보았나,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박노인이 다시 문을 닫고 돌아가려는 찰나 병풍 뒤에서 기석이 소리 없이 나타나 박노인의 뒤를 따라 나와 캔마루 기둥 뒤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박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려 하자 기석은 재빨리 노인의 입을 틀어막고 검지 손가락을 제 입술에 갖다 대며 쉿, 조용히 해, 영감하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노인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보 도련님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는데 달빛에 비친 기석의 얼굴은
그동안 보아왔던 멍청한 표정이 아니라 서리빨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귀신이 씌인 겁니까? 박노인이 덜덜 떨며 묻자 기석은 노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영감.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참아주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그동안의 서름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기석은 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두수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바보가 될 테니 놀라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기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배고파 밥 줘, 밥 줘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떼를 썼습니다. 박노인은 아침상을 들고 나오면서 기석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기석은 어젯밤의 그 늠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코까지 흘리며 밥상을 향해 달려드는 영락없는 천치의 모습이라 노인은 자신의 꿈을 꾼 것인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받아든 기석이 박노인에게 윙크를 한번 찡긋 보내는 순간 노인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밥상머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두수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나오더니 기석이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 꼴을 보고 에잉 밥맛 떨어지게 저 녀석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 하고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평소 같으면 속으로 욕을 했겠지만 이제는 도련님의 깊은 뜻을 알기에 네 알겠습니다요 하고 굽신거리면서도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수는 박노인의 태도가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있을 땅 매매 계약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수가 불러들인 땅 투기꾼들이 최진사 댁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터가 아주 명당이구먼. 헐값에 사서 기와만 좀 손보면 큰돈이 되겠어라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수는 굽신거리며 그들을 안내했고 투기꾼들은 기석을 보며 저게 그 소문난 바보 주인이요? 참 딱하게도 생겼네 하며 혀를 찼습니다. 기석은 그 말을 듣고도 해에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잡고 아저씨 나랑 공기놀이 할래? 나 공기 잘해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투기꾼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이 기석을 밀치려 하자 기석은 중심을 잃은 척하며 비틀거리는 동시에 투기꾼이 들고 있던 찻잔을 쳐서 뜨거운 차가 그 사람의 바지에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이 미친놈이. 투기꾼이 펄쩍 뛰며 화를 냈고 두수는 사색이 되어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기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물이 쏟아졌네? 오줌 쌌대요. 얼레리 꼴레리 하며 손뼉을 치고 놀려댔으니 투기꾼들은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이런 재수없는 집구석 다시 안 온다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두수는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일이 틀어지자 분을 참지 못하고 기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네 이놈, 네가 기어이 내 앞길을 막는구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노인이 달려들어 두수의 팔을 붙잡고 어르신 참으십시오.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바보를 때려봐야 어르신 체면만 깎입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고 있자 두수는 씩씩거리며 기석을 놓아주었고 당장 저놈을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고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광에 갇힌 기석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한 표정으로 집단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숯 조각을 꺼내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며칠 뒤에 열릴 문중 회의에 참석할 어른들의 자리 배치도와 그들을 설득할 순서를 정리한 전략도였습니다. 광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의 의지에 기석은 치밀하게 계획을 점검하며 두수야, 네가 내 목을 조르려 할수록 너의 숨통이 조여들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진사댁이 곧 팔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소작인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며 최진사댁 대문 앞에 몰려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두수는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시끄러운 것들, 내 땅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며 귀를 막았지만 갇혀있는 기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문중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밤 굵은 눈발이 흩날리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는데 이 눈은 마치 내일 있을 거사를 축복하듯 최진사 댁의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은 내일 회의에서 기석의 거취와 재산 처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둘씩 마을로 모여들었고 두수는 그들을 사랑방으로 모셔 융숭한 대접을 하며 미리 입을 맞추느라 분주했습니다. 술상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들이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기석과 박노인뿐이었습니다. 두수는 어른들에게 조카가 상태가 더 나빠져서 이제는 사람을 물어뜯기까지 합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요양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컴채 최진사가 지하에서 통곡하겠구먼. 자네가 고생이 많네. 하며 두수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광 속에 갇힌 기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집단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고 내일 입을 옷을 정돈하며 결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어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박노인은 몰래 광 뒤편으로 다가가 작은 구멍을 통해 기석에게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도련님, 내일입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석은 꿀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걱정 마, 영감. 내일은 최진사 댁의 마당에 다시 햇살이 비칠 거야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이 없었고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의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동이 터오자 최진사 댁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하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두수는 가장 비싼 비단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만 지나면 이 집도 땅도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중얼거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광에 갇힌 기석을 생각하며 그 녀석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묶어둬야지라고 다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수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박노인이 이미 새벽녘에 몰래 광문을 따고 기석을 빼내어 안채 깊숙한 다락방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셨던 하얀 도포를 꺼내 입고 상투를 틀어 올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였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니 이제 바보 기석은 사라지고 최 가문의 진정한 주인 기석이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사랑채 대청마루에 엄숙하게 자리 잡고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두수는 위풍당당하게 대청마루 중앙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순간 바람이 멈추고 새들조차 숨을 죽이며
최진사 댁의 마당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대청마루의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며 흔들던 그날 아침, 최진사 댁의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문중의 가장 우서른인 종손을 비롯하여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문중의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좌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두수가 미리 준비해둔 비단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바닥을 향하면서도 곁눈질로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까치발을 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오늘로 최진살에게 주인은 바뀝니다. 그려하는 탄식 섞인 말들이 오가고 있어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침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여 제가 감히 집안의 대소사를 맡으려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조카의 병세가 날로 깊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읍소하며 품속에서 미리 작성해둔 위임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최진사의 옛정을 생각하여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미 두수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이들이 집안을 살리는 기린이어서 도장을 찍게 하십시다 하고 바람을 잡으니 분위기는 급격하게 두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종손 어른이 마지못해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하자 두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입가에 맴도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로 통하는 중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의 또렷하고 힘찬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사랑채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그동안 사람들이 들어왔던 바보 기석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범이 산을 내려오듯 묵직하고 거침이 없어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라는 서리빨 같은 호통 소리가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리자 붓을 들고 있던 종손 어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두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두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서 있는 기석이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지난 몇 년간 보아왔던 헝클어진 머리에 침을 흘리던 바보가 아니라 돌아가신 최진사가 환생하여 돌아온 듯 기품이 넘치고 눈빛이 형형한 귀공자의 자태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어른들 앞에 서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의 절도와 예의가 배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두수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놈이 광에서 탈출했구나. 썩 물러가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기석은 두수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허나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하기에 불초소생이 진실을 밝히고자 나왔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어른들은 저게 정말 기석이 맞는가 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수는 다급해진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놈은 미친놈입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인들은 못하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하고 악을 썼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은 박노인의 눈짓을 받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두수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입을 열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두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숙, 내가 정말 천치라 믿었소? 내가 흙장난을 하며 바닥을 기어 다니는 동안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비웃으며 챙긴 그 검은 돈들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소? 기석의 말에 두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품속에서 두수가 조작했던 이중 장부와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리의 증거들을 꺼내어 어른들 앞에 페르르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달 당숙이 곡물상 김씨와 짜고 쌀백 가마니를 빼돌린 내역이며 저것은 문중의 선산을 팔아 넘기려 가계약을 맺은 문서입니다.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공개될 때마다 사랑방하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고 어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선산을 팔아먹으려 했다니. 내 놈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종손 어른이 대노하여 벼루를 바닥에 집어던지자 검은 먹물이 튀어 두수의 비단 옷을 더럽혔습니다. 두수는 억울합니다. 저놈이 미쳐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저는 오직 집안을 위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기석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두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위조라 하셨소? 그렇다면 어젯밤 사랑방에서 투기꾼들과 나누었던 대화는 무엇이요? 저 바보만 요양원에 보내면 끝이다라고 떠들며 웃던 그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소. 기석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여 두수가 언제 누구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짜와 장소까지 낱낱이 읊어대자 두수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고 최진사 댁 아들이 바보가 아니었어. 호랑이 새끼였어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두수에게 억눌려 지냈던 소작인들은 저 도둑놈을 당장 멍석말이해라 하며 분통을 터뜨렸고 집안의 하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 장하십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기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두수 앞에 쭈그려 앉아 예전에 두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숙, 뱀이 제 꼬리를 물면 결국 죽는 법이라 하지 않았소? 욕심이 과하여 눈이 멀었으니 이제 그 죗값을 어찌 다 치르시려오. 기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닌 서글픔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나눈 친척이 재물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두수는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당장 두수를 관아에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기석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관아에 넘겨 집안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원치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니 족보에서 파내고 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으로 벌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석의 처결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웠고 어른들은 그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감격에 겨워 도련님, 아니 주인마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며 기석의 발 아래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수는 보찜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가 대문을 나서는 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소금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에이, 왜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사람들의 야유 속에 두수는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마을 어귀로 사라졌고 그 위로 하얀 눈발이 내려 그의 더러운 발자국을 지워버렸습니다. 최진사 댁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맑은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석은 대청마루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난 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소장료는 모두 탕감해 드릴 것이며 억울하게 빼앗긴 세간살이는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석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고 얼어붙었던 민심은
봄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 하인들은 신바람이 나서 마당을 쓸고 닦았으며 굴뚝에서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기석은 박 노인을 불러 영감,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는 편히 쉬시구려라고 말하며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닙니다. 주인마님을 모시는 것이 제 천직입니다. 죽는 날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석은 그런 박노인을 보며 빙그레 웃었고 그 미소는 예전의 바보 기석의 순박함과 듬직한 가장의 인자함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석은 사랑방에 앉아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붓을 잡은 그의 손놀림은 유려했고 판단은 명쾌하여 곁에서 시중을 드는 집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두수가 망가뜨린 소작 장부를 다시 작성하고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곳간을 열어 쌀을 나눠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가 최진사 댁의 명판관이 났다는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석은 홀로 사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바보의 탈을 쓰고 세상을 보니 진짜와 가짜가 더 잘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가문을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기석의 어깨를 토닥이는 듯했고 기석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기쁨을 토해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기석은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그가 바보 행세를 하며 쌓았던 돌탑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기석은 하인을 시켜 그것을 허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했습니다. 저 돌탑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준 친구이자 언제든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겸손의 상징이다.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한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돌탑은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찾아와 기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찌 그 긴 세월을 바보로 지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묻자 기석은 차 한 잔을 권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칼날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발톱은 숨겨야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온전한 정신을 드러냈다면 저들은 저를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어른들은 기석의 지혜와 인내심에 감탄하며 무릎을 쳤고 최진사 댁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의 사랑방은 다시 학식 있는 선비들과 마을의 현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이 되었고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석은 낮에는 농사일을 살피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냈는데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근심이 서려 있지 않았고 오직 평온함과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런 기석을 볼 때마다 우리 대감마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기석은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서서 까치들이 둥지를 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예전에 만났던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탁한 물속에 맑은 구슬이 있다. 기석은 그 말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탁한 물을 정화하고 세상의 맑은 빛을 비추는 구슬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기석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수가 남기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기석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최진사댁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다시 쌓아 올렸고 뜯겨나간 문풍지는 새하얀 종이로 곱게 발랐으며 텅 비었던 곳간은 이웃들이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곡식들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석의 덕망이라 칭송했고 최진사 댁은 다시금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인내와 반전의 드라마가 끝이 나고 최진사 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곁에는 충직한 박노인과 그를 믿고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기석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나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는데 두 수가 쫓겨난 뒤 맞이한 최진사 댁의 첫 겨울밤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바보인 줄만 알았던 기석이 보여준 서슬퍼런 기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삼삼오오 모여 무용담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기석은 두 수가 어지럽혀 놓았던 사랑방을 말끔히 치우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도록 했는데 하얀 창호지 위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호롱불빛은 마치 이 집안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등과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나와 주체할 수가 없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기석은 가문의 주인으로서 가장 먼저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착수했는데 그의 방식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하여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두수 밑에서 횡포를 부리던 하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죄를 엄히 꾸짖으면서도 생계가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사정을 듣고는 지난 일은 덮어둘 테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라며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기석의 발 아래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고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담장 안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당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낮에는 농사일을 돌보며 밤에는 책을 읽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 모습이 예전의 바보 기석과 겹쳐지면서도 전혀 다른 위엄을 풍기고 있어 보는 이들을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소작인들은 기석이 소작료를 대폭 낮춰주었다는 소식에 감동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집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들고 최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갓 짠 참기름을, 어떤 이는 산에서 캔 도라지를, 또 어떤 이는 겨우내 말린 시래기를 내놓으며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기석은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가족들과 나누어 드십시오라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어이 물건을 마루에 놓고 도망치듯 달려나갔으니 마당에는 정이 담긴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고 기석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 선물들을 다시 떡과 고기로 바꾸어 마을 잔치를 열도록 했으니 최진사 댁의 인심은 다시금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기석은 뒷짐을 지고 마을 어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를 놀리며 돌을 던지던 동네 아이들이 그를 보고는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석은 걸음을 멈추고 허허 웃으며 아이들을 손짓해 불렀는데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품속에서 알사탕을 꺼내 하나씩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랑 놀아주어서 내가 심심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었다. 고맙구나. 아이들은 기석의 따뜻한 말에 경계심을 풀고 도련님, 아니 대감님, 이제 바보 아니지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물었고 기석은 글쎄다. 가끔은 바보로 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지 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아낙네들은 어쩜 저리 속이 깊을까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안의 곡간은 다시 곡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두수가 팔아먹으려 했던 땅 문서들도 모두 되찾아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기석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수가 나면 다리가 끊어지던 개울에 튼튼한 돌다리를 놓아주는 등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보 행세를 하며 바닥에서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잊지 않았기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관아보다 최진사 댁을 먼저 찾아와 상의하게 되었고 기석의 지혜로운 판결은 언제나 모두를 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기석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허리가 거의 기역자로 굽어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기석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 기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박노인을 앉히고 직접 술상을 봐왔는데 박노인은 황송하여 대감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기석은 박노인의 잔에 술을 따르며 영감, 오늘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친구로서 한잔합시다. 영감이 없었다면 저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도련님이 흙바닥에서 뒹굴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웅대한 뜻이 있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대감마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방 안에는 화로의 숯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두 사람의 정겨운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의 모든 험한 것들을 덮어주고 있었고 최진사 댁의 사랑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기석은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이 썼던 찌그러진 갓과 낡은 옷을 꺼내어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그에게 단순한 위장 도구가 아니라 인내와 겸손을 가르쳐준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으며 최진사 댁의 가훈을 겸손과 인내로 정하여 후대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게 자라났으니 최진사 댁의 명성은 인근 고을뿐만 아니라 한양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기석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평상을 펴고 앉아 책을 읽거나 낮잠을 즐기곤 했는데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아도 쫓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참새들이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쪼아 먹어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도라하며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 기석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가 따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신선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맑은 바람이 불었고 근심 걱정은 감히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기석은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거짓골을 한 노인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두수였습니다. 두수는 병들고 늙어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을 알아본 두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기석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숙, 식사는 하셨습니까? 기석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두수는 부들부들 떨며 나를 비웃으려 왔느냐고 쏘아붙였지만 기석은 아무 말 없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고는 말없이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며 자리를 떴습니다. 두수는 기석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고 그 후로는 어디론가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기석의 덕망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최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칭송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나는 그저 바보 흉내를 냈던 사람일 뿐이요. 진짜 지혜는 자연 속에 있고 여러분의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라고 겸손해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사는 법을 몸소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길 잃은 나그네나 배고픈 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기석도 이제 임종을 앞둔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니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수 있는 비결이다. 가족들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고 기석은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그러나 바르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의 미소였습니다. 기석이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서서히 고운 눈이 내려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늘도 대감님의 가는 길을 배웅하는구나 하며 슬퍼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곡소리 대신 그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리는 칭송의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댁 앞을 지날 때마다 기석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그리워했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깊은 밤 최진사댁의 사랑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제는 기석의 손자가 그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있고 밖에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석이 심어놓은 감나무는 거목이 되어 집안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며 마당 구석의 돌탑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이 풍경은 한때 집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었던 한 남자의 지혜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최진사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집집마다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기석이 좋아했던 숭늉 한 그릇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듯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기석을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는 아마 허허 잘 자게나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걸세 하며 여러분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기석이 지켜낸 그 평화로운 기와집의 온돌방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마음 편안한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은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이고 별들도 눈을 감는 깊은 밤입니다. 최진사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